안녕하세요. 냥쌤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생소한 내용으로 일하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요?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심사 관리 지침을 시작할 거예요. 그중 첫 장 기본 진료료입니다. 시작합니다. 기본 진료료의 카테고리는 더 많지만 여기에서는 9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진찰료, 입원료, 의약품 관리료, 회송료, 의료질평가 지원금, 협의진료로,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만성질환 관리료, 다학제 통합진료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진찰료와 입원료가 가장 중요해요. 보험심사 관리 지침에서는 각 항목별로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진찰료입니다. 진찰료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료를 따릅니다. 즉, 외래 환자들에게만 부여하는 비용이에요. 진찰료는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 또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나뉩니다. 초진진찰료는 말 그대로 의사를 처음 보고 진료를 받은 경우이고, 재진진찰료는 2번 이상 진료를 본 경우예요. 재진진찰료에서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질환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이라고 하고, 완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이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무조건 재진진료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 후 추적 관찰을 위한 외래 진료를 볼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분류가 됩니다.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진찰료는 병원 관리와 진찰관 발급 등에 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진찰료는 초진 점수와 재진 점수가 달라서 각각 다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외래 관리료는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뺀 점수를 부여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질병으로 같은 의사를 볼 수도 있고요. 언제 진찰료를 정확히 산정하는지 그에 대한 기준을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진찰료를 한 번 산정하는 경우는 같은 의사가 2가지 병을 진료했을 때, 한 질환에 대해 진료하다가 또 다른 질환을 발견했을 때, 한 질환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다른 의사를 진료를 받을 때 각각 진찰료가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주사제나 검사, 방사선 진단 처방이 나서 진료한 당일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보았으니 진찰료 1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환자 사정에 따라서 진료날과 다른 날에 주사, 검사, 방사선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이 안 됩니다. 즉, 의사를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진찰료 1회가 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가 6월 1일에 골다공증 진료를 보고 7월 1일에 주사를 맞았다면 진찰료 1회가 산정되고, 같은 날 난소암 진료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진찰료 1회가 산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진찰료 가산입니다. 가산 점수를 부여하는 카테고리는 진찰료가 가장 내용이 많고 복잡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다음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소아가산입니다. 소아는 1세 미만과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초진과 재진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소아가 재진으로 진료를 보았다면 정해진 점수는 플러스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둘째, 치과 등록 장애인입니다. 치과 등록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진과 재진을 동인 점수로 부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진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 진찰료를 가산합니다. 평일 6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 또는 토요일 1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와 관공서 공휴일에는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의원급인 경우에 진찰료의 30%를 가산합니다. 저녁 8시에서 7시와 6세 미만,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이 모든 항목을 만족하면 진찰료의 100%를 가산하게 되어 진찰료의 200%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리치료, 주사 등 진료 없이 이러한 치료를 한 경우에는 49.09라는 점수를 추가 산정합니다.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몇 퍼센트를 가산하냐, 점수를 부여하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호자 등 대리 수령자가 진료를 보았을 때는 진찰료의 2분의 1, 즉 50%만 산정합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냈을 때 외래관리료 소정 점수만 산정하고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진찰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실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토요일 진료는 공휴일로 치지 않습니다. 또 진료시간 기준을 설정할 때 먼저 평일 6시에서 다음날 9시 또는 토요일 1시에서 다음날 9시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야간 가산이 됩니다. 이때 환자가 도착한 시간이 아니라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정규 시간에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물론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진료시간 기준이 되겠죠. 번외로 응급실 진찰료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이렇게 딱 3개입니다.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 응급 환자 또는 중증 응급 의심 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에만 응급실 진찰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응급 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를 보았다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본 후 외래 진료를 보았다면 그 날에는 외래 환자 진찰료가 산정될 수 없습니다. 뒷부분에 납병동 입원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응급실과 관련하여 먼저 설명드릴게요. 응급실에 관한 납병동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경증으로 응급실에 6시간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는 납병동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증으로 응급실에 6시간 이상 체류했을 때 납병동 입원료가 산정되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입원 본인 부담률로 산정됩니다.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를 비교했을 때 환자 부담률이 입원 진료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6시간 이상 억지로 체류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납병동 입원료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입원료입니다. 입원료는 입원 진료 본인 부담료를 따릅니다. 즉, 입원한 환자들에게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어요. 입원료는 3가지로 나누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 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8세 미만의 환자가 소아과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3개과 이외의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이런 과들에 대해서는 가산할 수 없어요. 추가로 강내 치료를 위해 밀봉 소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소정 점수의 100%를 더 가산합니다. 그리고 입원료는
이렇게 일반 입원료와 특수병실 입원료로 나뉘게 되는데, 특수병실 입원료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납병동 입원료, 신생아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납참패 특수치료실 입원료로 많은 특수병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납병동 입원료는 단순 약제만 투여한 경우는 산정이 안 되고, 항암 치료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어요. 또 특수병실 입원료는 위에 노란 색깔 일반 입원료와 중복 산정이 안 되고, 입원료 체감이라고 입원한 날짜에 따라 병원비가 경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병실 입원료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이 있습니다. 무균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할 경우이고, 이때 적정 입원 기간입니다. 전 처치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1C가 1000 이상이 될 때까지만 인정을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납병동 입원료는 분만 후 당일 귀가하거나 이송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 후 당일 귀가나 이송했을 때, 간병동 이용 시 납병동 입원료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반병동이란 정신과적 재활 치료에 유용한 병동으로, 반병동으로 회복 중이거나 만성 증상을 가진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밤에만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치료를 받고 6시간 이상 관찰한 다음에 당일 귀가나 이송을 하였을 때도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같은 날에 납병동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외래나 응급실 진찰을 했을 때, 외래를 보았을 경우 외래 진찰료를, 응급실 진료를 보았을 때는 응급실 진찰료를 중복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일반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나뉘고, 특히 신생아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 전문의가 꼭 있어야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격리실 입원료는 3가지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데, 먼저 전염병 환자를 격리할 때나 일반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역격리일 때, 중증 화상 환자를 격리할 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지하는 경우에 격리실 입원료를 부여할 수 있고, 당해 전염병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일반 입원료로 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병동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병동만을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하게 되겠죠. 마지막은 납참패 특수치료실 입원료입니다. 납참패 특수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결핵 환자 적정 입원 기간은 1차 약제 투여 환자의 경우 2주입니다. 다제내성 결핵이나 2차 약제 투여 환자의 경우에는 매월 객당 동안 검사를 했을 때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합니다. 원래 결핵 환자는 외래 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거나 객혈이 있는 등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역격리 대상 환자의 격리병실료 인정 기준은 책을 참조해 주세요. 격리실 입원료의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1, 2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질환별로 격리 기간에 따르는데, 1, 2급 감염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이걸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큰 범주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3, 4급 감염병은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를 해야 합니다.
MRSA나 VRE 같은 의료 관련 감염병은 감염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주 1회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격리합니다. 다음은 입원료 산정 지침입니다. 입원료는 양입제가 아닌 단입제를 따릅니다. 단입제는 호텔을 이용할 때처럼 1박 2일 이용 시 하루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입원료는 1일당 산정하게 되고 1일의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입니다. 환자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입원하거나 저녁 6시부터 12시에 퇴원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입원료의 50%만 별도로 산정하고 입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입원 시간이 6시간 넘은 경우에만 한해서 1일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입원료 체감은 한마디로 할인인데요. 입원일이 16일이 넘어가고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만 비용을 부여합니다. 10%를 할인해 주는 거죠. 입원일이 31일이 지나게 되면 31일부터는 입원료의 15%를 할인해 주어서 85%만 산정하게 됩니다. 입원료 체감은 건강보험에만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나 산재, 자보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 입원료를 체감합니다. 6월 1일 날 퇴원을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게 되었다면 이 환자는 6월 1일부터 입원료 체감을 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입원했던 날로부터 입원료 체감을 카운트합니다. 저녁 6시에서 12시에 퇴원하여 적용된 50%의 입원료는 체감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원료를 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인데요. 첫째,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에는 외래 진료도 입원 부담률에 따릅니다. 환자가 외래 진료를 보고 나서 외래 수납을 했다면 외래 부담률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것인데 이 비용은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일반 병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전실하거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전실했을 때 환자가 더 오래 머문 쪽의 입원료로 산정합니다. 셋째, 환자가 실제로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실 확보의 목적으로 일반 병실의 방을 빼지 않았다면 이중병실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중병실이 될 경우 한쪽 병실은 100대100 본인 부담으로 산정합니다. 넷째, 24시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입원료 중에 병원 관리료만 산정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의약품 관리료입니다. 한의과는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와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로 나눌 수 있고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병원 이상인지 의원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청구됩니다. 병원 이상은 무조건 방문당 청구되고 의원은 내복약과 외용약 주사제가 다른데 내복약, 먹는 약인 경우에는 도제 일수에 따라 청구되고 외용약, 바르는 약이나 주사제는 1일분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입원 중에 투약한 경우에 투약한 일수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입원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퇴원약은 외래 의약품 관리료이고 퇴원 다음날부터 산정합니다. CT 조영제 같이 검사 시 사용한 약제도 의약품 관리료가 산정되고 진료가를 2개 보았을 때는 처방전이 2장이 나오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료도 2번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약제가 모두 비급여인 경우에는 의약품 관리료도 비급여가 됩니다. 의약품 관리료는 소화 가산을 하지 않고 요양기간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산하지 않고 점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가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타법령에 의한 진료를 보다가 건강보험 진료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의약품 관리료도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데, 입원 기간 중에 요양기간이 바뀐다면 의약품 관리료는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병원으로 전원을 한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의약품 관리료로 계속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회송료. 회송이란 2단계 요양기관에서 급성기 치료 후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1단계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2단계 요양기관에서는 중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를 회송해야 합니다. 회송료는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회송료 1은 회송센터 전담 인력이 6명, 의료인은 3명 이상인 경우에 2단계 요양기관인 경우에 회송료 1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송료 2는 회송센터 전담 인력이 100병상당 1명 이상인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이어야만 회송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1회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 회송된 환자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의 치료가 필요하여 다시 의뢰된 경우인데요. 제1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협력센터, 즉 회송센터가 제1회 환자 신속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1단계 요양급여 기관에서 다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재의뢰된 후에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이 환자를 1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 다시 회송된 경우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송료를 별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협의진찰료. 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상급 종합병원은 입원 기간 중에 30일 이내, 5회 이내로 산정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ICU는 플러스해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3회 이내, 병원은 2회 이내, 요양병원이나 의원, 보건의료원은 1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1일당 산정하고 1세 미만인 경우에 20% 가산, 최초 방문 1회와 가정 전문 간호사가 2인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서는 스스로 조기 태어난 환자, 산모 및 신생아, 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COPD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이고, 실시가 가능한 기간은 가정 전문 간호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한 명당 하루에 최대 7번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급여 비용입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종별가산이 되지 않고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는 종별가산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점수를 합해서 급여 처리가 됩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입원 부담료를 적용하게 되어서 본인 부담률은 20%, 암인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 희귀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가정간호가 의뢰되었을 때 가정간호 사업실에서 정한 환자 기준에 맞는 환자만 등록이 가능한데, 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재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둘째,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셋째, 환자와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네 번째, 안전한 가정 환경입니다. 이제 퇴록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환자의 치료 목표가 달성했을 경우에, 통원이 가능해진 경우, 월 1회 미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와 환자가 위중해져서 입원이 꼭 필요할 때, 사망한 경우,
이용료가 미납인 경우와 가정 전문 간호사의 위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록 기준이 됩니다. 7번째, 만성질환 관리료. 만성질환 관리료는 의원급과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의원급과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암,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산정 횟수는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서 연 12회 이내로 되고 월에는 2회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상 기관이 환자 교육과 상담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 경우에만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거나 방문 시 질병 경과를 기록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8번째, 다학제 통합진료로. 대상기관은 상록종합병원과 종합병원입니다. 대상 환자로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결핵 환자 중에 해당 상병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 환자 외래 진료를 볼 때만 다학제 통합진료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정 기준은 상근하는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했을 때이고 환자별 3회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2회 이내로 추가 가능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의료질평가지원금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지원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 산정이 가능하고 추가로 교육 수련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진료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